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고 엄마가 얘기했다라는 증언 이런 거는 인정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창조적인. 네 거면 네 거라고 했겠지. 네 것처럼 타라고 했겠느냐. 이거를 그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로 확인받으려면 고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야 삼성의 경영권이 이재용한테 승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이재용의 뭐 부탁도 없고 박근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박근혜의 지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도 혼자 생각한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뭐 자꾸 외국 자본이 와갖고 삼성을 하는데 이분은 재판부에 그 재판장이 들어오면서 변호사랑 같이 웃고 떠들고 막 이랬대요. 네. 그래서 전혀 이런 이 법정 구속이나 실형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판사가 속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거 봐라. 보수 언론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나오면은 덥석 받은 다음에 우리 민족의 대경사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뭐 역시 운동권이고 무슨 뭐 정복이고 주사파고 그러니까 세상사 이렇게 복잡한데 말이에요. 네. 이걸 이분법적으로 계속 대화냐 제재냐 뭐 비핵화냐 뭐 저 회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지금. 네. 네. 디스펙트 시즌3 84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오늘은 이재호 기자도 없고 정규현 기자도 없고 거의 부도 분위기예요. 부도. 디스펙트 부도 났어요. 네티즌 김민아 씨와 저와 둘이서만 방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도 났어요. 부도. 일주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이 회사가 이 방송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또 왜 그러세요? 전혀 뭐 그런 게 있었나? 뭐 디스펙트 그런 게 있었나? 이런 그건 아니고요. 분위기로. 네. 이재호 기자가 원래 오늘 올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 기획 취재 중인데요. 오후 1시부터 좀 아주 중요한 사건 관련된 피해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그분 저희가 이제 피해자 인터뷰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분이 딱 되는 시간이 딱 그 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보냈고요. 그리고 애초에 오늘 오전에 정경현 기자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홍준표가 갑자기 오후 2시에 이 기자 간담회를 잡는 바람에 급하게 또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낭낭한 목소리와 이 꿀성대 두 분을 모시지 못하고 이 우울한 이재훈과 아니죠. 진지한 이재훈과 우울한 김민아가 뭘 한다고 앉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진행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설 연휴인데 설 연휴 때 뭐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무슨 계획 있겠어요. 그냥 개미처럼 일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라디오는 계속 하시나요? 설 연휴 때? 아니 설에는 뭐 안 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개미처럼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뭐 일을 다른 거를 더 뭐 글 쓰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뭐 사냥도 하고요. 사냥이요? 네. 그리고 또 뭐 많은 기계 괴수들과 싸우고요. 또 일본 거리를 거닐며 불량배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싸움 속에서 사는 거죠. 네. 명절이라도 혹시라도 제가 고향 갔다 와서 음식이라도 좀 나눌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아주. 네. 야, 대구 음식. 네. 청취자분들도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설 특집이구나. 그렇죠. 설 특집이죠. 설 특집으로 두 명이서. 네. 설 특집인데 뭐 설 연휴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다만 설 연휴 때 뭐 이런저런 그 소식을 접할 길이 잘 없으실 테니까. 그리고 사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 집에 가면 사실 심심하고 뭐 이상한 좀 이상한 충고나 듣고 뭐 갑질이나 당하고 이럴 때 귀에다 이어폰을 살포시 꽂고 디스펙트를 들으시는 두 진지 우울의 두 한남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그래도 30,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괜히 또 불려가 가지고 일해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귀에다 살포시 꽂고 못 들은 척. 아니 남성분들은 듣지 마세요. 남성분들은 명절에 일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쓸데없는 가사 노동께까지 동원돼야 되는 우리 여성들이
저 추남들의 네, 이런 말이 꼬인다 어떡하냐. 네, 추남들의 발언을 이렇게 감시하고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한다 이 두 한남들이 그러면은 가차없이 댓글을 쓰면서 팟빵이든지 네. 어디든지 댓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네,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죠. 네, 저희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되도록이면은 저를 욕하지 마시고 이재훈님을 욕하시기를. 네, 저는 왜냐하면 네, 네. 대구이니까 네. 생각해 보면은 대구 가실 거 아니에요, 결국 또. 그렇죠. 네. 네. 대구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배우자분은 그럼 대구의 며느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제가 함부로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은 또 그 내적 갈등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네. 우리는 이재훈님을 비난한다 이것이죠. 네, 제가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네, 조심 정도가 아니라 나서서 우리가 그럼요. 네. 네,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을 제가 비난하라고 아닙니다. 선동을 하고 네. 그건 아니고요. 선동을 이렇게. 네, 오늘 디스펙트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굵직한 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점검을 해보니까 꽤나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오늘 그 연휴 때문에 하루 당겨서, 네. 14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바빴어요, 그래서. 네. 아침부터. 네. 그래서 13일 어제 나온 최순실 1심 판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난주 말 후반부에 나온 이슈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주 초에 집행유예 판결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때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줬다 하고 하는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삼성의 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이슈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이슈는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면서 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방남 소식만 전해드렸었는데 방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사실상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도 미국의 펜스 부대통령과 함께 반응과 함께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1심 판결 얘기인데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의가 실현되네요. 20년. 복사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네. 이게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5살인가 어리다고 그랬으니까는 5, 6, 5, 7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52년생인가 그러니까 51년생인가? 5, 6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제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61 정도 되는 건가요? 63때 좀 세 정도 됐으니까 20년을 만약에 20년이 확정이 되면 네. 이제 80대까지 이제 있는 건데 네. 또 인생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제 뭐 참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고 뭐 이럴 경우에는 막 사면도 막 해주고 이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면을 안 해준다고 했어요. 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최순실을 사면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세상사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박근혜 사면하려면 최순실도 세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사면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는 문재인 정권 내에는 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세상 만사 또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정권 바뀌면은 네. 뭐 사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80대까지 과연 살 수 있는 거냐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20년형이 떨어졌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정신 세계 속에서는 이제 뭐 자기는 그거 무기징역이겠죠. 네. 근데 어제 재판 판결에서는 이전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네. 검찰이 그때 특히나 구형할 때 네. 무기징역 구형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엄청나게 소리도 치고 막 괴성을 네. 지르고 그랬다는데 어제는 구형했나? 예. 그랬나요? 어제는 좀 조용히 25년 아니에요? 25년. 25년이었네. 네. 죄송합니다. 어제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조용히 메모나하고 중간에 약간 피곤하다면서 잠깐 나갔다 오기만 하고 하얗게 질려가지고 휴정을 네. 요구했대요. 그 판결문 읽는데 그래서 잠깐 쉬었대잖아요. 그래서 7분 동안 뭐 피고인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네. 잠깐 쉬고 오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네. 어제는 괴성을 지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순응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여하튼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72억 9,427만 원은 이제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 뇌물을 추징금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에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 최순실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이번 최순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항소심 2심 재판부가 그 뇌물로 인정했던 금액이 애초에 3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36억 원을 더 추가로 더한 건데 이게 이제 말 3마리 구입 네, 비용입니다. 말이 3마리나 있습니다. 네. 예, 그 3마리의 구입 비용을 더 보태서 72억 정도의 뇌물을 인정한 거고요. 이게 거의 이 판결의 유일한 잘한 점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만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좀 여전히 아쉬운 건데 여전히 그 이재용으로 가는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당연하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그 부정하는 당연히 그런 일 없죠. 경영권 승계를 요구하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네. 원래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은 경영권을 승계할 마음 자체가 없으세요. 네. 네.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금 민아 씨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던 2심 재판부하고 판결이 좀 달랐던 부분의 핵심은 결국 정유라가 탄 말 3마리 그 이 살시도 그 비타나 V 라우싱이라고 하는 말의 소유권 문제인데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이제 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7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3마리의 말이 뇌물로 인정됐다. 즉 3마리의 말이 최순실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2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던 2심 재판부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가 말을 타기는 했지만 네. 네. 그 삼성 것이다. 예. 소유권은 말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유라가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고 엄마가 얘기했다라는 증언 이런 거는 인정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창조적인 네 거면 네 거라고 했겠지. 네 것처럼 타라고 했겠느냐. 네. 그런 판결을 내려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 네, 이 재판부는 말은 하여튼 최순실 거가 된 것이다. 네. 사줘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뇌물액이 73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물론 이제 여기는 1심이고 거기는 항소심이긴 합니다만은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잖아요. 그 대법원 판단에서 이 법원의 이 판단은 어떻게 적용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단순 뇌물죄이기 때문에 네. 그 뇌물을 뭐하러 줬고 뭐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저 소명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래요. 모르겠어요.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라디오에서. 저희도 좀 이게 좀 뭐 어떤 판단 기준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단순 뇌물죄와 뭐 제3자 뇌물죄와 무슨 뇌물죄 아주 복잡해가지고 네. 뇌물도 이렇게 종류가 많고 복잡해가지고 판결을 이해도 못하겠고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근데 그 제3자 뇌물죄랑 뇌물죄 단순 뇌물죄의 차이는 조금 있다가 그 이명박과 삼성 커넥션 거기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은 거기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의 소유권은 일단 최순실에게 넘어간 게 맞다라고 이제 일단 사실상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뇌물 액수가 올라갔다. 이 부분이 일단은 차이인 거고 또 다른 차이 하나는 그 안종범 수첩 지난번에 그렇죠. 정리해드린 것처럼 2심 재판부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이 배척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에서. 근데 이번에 최순실 1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재판부가 아마 장시호 건인지 뭔지를 다룰 텐데 네. 거기서 이미 인정했어요. 이 재판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번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그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만 참석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당사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수첩 기재와 함께 대통령이 면담 내용을 불러줘서 적었다는 안종범의 진술, 단독 면담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서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면서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 안종범 수첩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른바 전문 증거 법칙에 의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 정의로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이 정의롭게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2심 재판부, 그러니까 이재용 2심 재판부 당시의 판단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수첩 내용을 사실로 확인해주지 않는 한 이거를 그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로 확인받으려면 고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안종범 업무수첩이 꼼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 내용을 적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화부에다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서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간접적인 정황으로 이런 업무수첩이 사실 내용과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당사자인 이재용과 당사자인 박근혜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제 증거를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상식적인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통은. 근데 그거 이제 그 피의자가 조사를 성실히 받고 그게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야 그걸 감안해서 이제 증거를 채택하는 건데. 네네네. 이건 여기 권력을 주무르시는 분들이 뭐 조사 안 받아버리고 그렇죠. 조사 불성실하게 받아버리는데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이런 저 없는 사람들 판결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그게. 네네. 그리고 심지어 뭐 그 이런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에서 오랫동안 뭐 이 그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막 이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네. 뭐 또 이렇게 뭐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증거를 진술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불가능이죠. 불가능. 네, 안 받는다는데 뭐. 네, 그거를 지금 마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재용 2심 재판부는 판결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 1심 재판부는 다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만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대법원에서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되어서 안종범 수첩을 과연 인정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더 증가하게 만들 것이냐. 안종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가 얘기할 때 그거를 빨리빨리 적어야 되니까는 막 휘갈려서 적고. 그렇죠. 그걸 네. 다시 정서해서 적는 수첩이 또 따로 있고. 네. 예, 종범실록을 이렇게 다 남겨놨는데 이걸 인정을 해줘야죠. 왜 안 해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또 안종범 그 전 수석도 어제 같이 실형을 받았고 또 이제 감옥에 또 여전히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서 안종범 수석 다시 이 1심에서 유죄 실형 판결을 받은 거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경영권 승계 작업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역시 절대 없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을 승계를 청탁하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단 그 한국 동계 스포츠 연재센터 지원금이랑 그리고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이런 것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물산이란 제일모직 합병 등이 2015년 7월 달에 그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할 당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경영권 승계랑 연계됐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게 과연 당시 종결된 사안이 맞는지 그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의 여러 가지 판단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홍한선과 누굽니까? 저 이름 갑자기 문영표는 네. 나라를 위해서 야 삼성의 경영권이 이재용한테 승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이재용의 뭐 부탁도 없고 네. 박근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박근혜의 지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지시는 왜냐하면 있을 수 있다. 박근혜도 네네. 혼자 생각한 거죠. 이 네. 나라를 위해서 무슨 뭐 자꾸 외국 자본이 와갖고 삼성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야 이걸 지키려면은 이건희로는 안 되고 이재용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조건을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알아서 만들어주자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지난주랑 똑같은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최순실 1심 재판부 역시 이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포괄적 현안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별 현안
사안들의 진행 자체가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루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2심 재판부 이재용 2심 재판부랑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A가 그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으나 그 A 때문에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이런 판단을 내린 거여서 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유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저희가 무슨 스키협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가 그런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기분 좋게 그거 보다가 난 뭐 저 집행유예나 나오면 그거 판결이나 바꾸지 뭐 이래갖고 지금 재판 나왔다가 바로 구속돼가지고 네, 지금 법정 구속이 됐죠. 근데 이분이 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하얗게 뜬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는데 이분은 재판부에 그 재판장이 들어오면서 변호사랑 같이 웃고 떠들고 막 이랬대요. 네. 그래서 전혀 이런 이 법정 구속이나 실형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판사가 속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러게요. 저거 봐라. 행복하네 지금. 야, 어떡하지? 웃어? 이러면서. 좀 이따가 구속될 건데 어떡하지? 너무 좋네. 네, 그래서 신동빈 그룹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에 어떤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70억 원을 추가로 줬다 이런 혐의로 그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자마자 형님이 갑자기 역시 신동빈은 물러나라 이러고 나타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롯데는 안 그래도 엉망인데. 신동주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신동주랑 신동빈이 경영권 관련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바로 역시 신동빈이 문제가 있다고 신동주가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2016년 3월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단독 면담을 해서 이 명시적으로 이런 사안을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는데 이재용 부분에서는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물론 이제 세밀한 어떤 이슈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좀 그렇죠. 궁금증이 일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인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이해해 보자면 네. 적어도 롯데는 면세점을 뭐 하긴 했단 말이에요. 네. 면세점이라는 구체적인 뭐 결과가 나오긴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가가지고 지금 면세점 지금 내주시고 대가로 내가 이걸 돈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다 하더라도 면세점을 했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가 결국 지금 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두고서는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사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재용과 신동빈이 결국은 재단에 출연하는 그 과정 자체는 동일한 과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이 다르냐. 그리고 롯데뿐만 아니라 SK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 청탁인지 묵시적 청탁인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왜 이재용만 빠져나가느냐. 결국 삼성만 오려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물론 세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좀 비판을 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최순실 1심 재판부의 판결 종합적으로 보기엔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뭐 그냥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니까 뭐 모르죠 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뭐 또는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쭉 보면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뭐 여기 판결이라는 게 뭐 아예 뭐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그게 다 말이 안 되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재용만 봐주고 삼성만 봐주려고 한 정황은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라는 게 사람들의 평인 것 같고. 네네네. 특히 삼성을 봐주면서도 이
뭐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는데 그걸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네. 그것은 최순실을 20년을 먹임으로써 우리가 피해가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들 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막 열심히 이제 봤는데 어저께 박범계 의원이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때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어제 아침이니까. 네, 사회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망하시냐. 판결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 그럴 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러저러하게 따져보니까 한 15년 나올 것이다. 최순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판사 출신 또는 변호사 출신들이 다 예상을 한 게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년일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20년은 세게 나온 거죠. 실제로. 네, 네, 네. 근데 최순실 20년은 20년이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은 빼주고 이런 판단을 사법부가 했다는 건데 네. 근데 또 변호사나 법조계 평 같은 걸 보면은 이 재판부가 그래도 지금 이 사건 국정농단이니 뭐니 이런 사건들을 맡고 있는 재판부 중에는 그나마 판단을 그래도 조금 정통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네. 안정범 업무수척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사법부가 삼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현실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네. 어떻게 되느냐까지를 마무리를 보고서는 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볼 때 역시 이 나라는 김씨조선은 북쪽에 있고 이씨조선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법부 판단에서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간 뇌물 액수는 대법원 판단에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계속 지금 그건 없는 거예요. 예, 대법원 가도 그건 없어요. 부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거를 경영권 판단하지 않을 것 승계라 같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돼서 앞서 지난 2심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국외자산 도피랄지 뭐 이 동계 스포츠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관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뇌물 액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 돼서 뭐 다시 2심에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뭔가 좀 온정주의적인 그런 태도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 검찰이 화난 걸까요? 지난주에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직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판결이 5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이랑 우면동의 삼성전자 그 R&D 캠퍼스 사무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집 이런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혐의냐면 검찰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이거를 삼성전자가 대납해준 그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건데요. 이게 그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준 거를 검찰은 MB 쪽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한 뇌물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뇌물 공여 혐의라고 이렇게 적어서 명시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그래서 이세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그 지난 5일에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난 뒤에 석방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다시 삼성을 겨냥하면서 삼성 쪽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스의 미국 소송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난 저희 디스펙트 시즌 3 70번째 방송에서 한번 총 정리하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의 이 얘기를 할 정신이 아득해져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긴 얘기긴 한데요. 정권을 운영하면서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이명박은. 뭐를 한 겁니까? 나라를 운영한 겁니까? 뭘 운영한 겁니까? 네, 거의 이것도 거의 박근혜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스의 미국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스가 2003년도 5월달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해서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BBK라는 걸 김경준이 만들었는데 네. BBK라는 건 뭐냐면 투자 자문회사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투자 자문을 해준다는 것은 즉 돈을 주면은 그걸 불려준다는 것인데 네. 다스가 이때 김경준이 아무 경력 이력도 없고 무슨 성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140억을 쭉 주면서 140억인지 190억인가 그걸 주면서 이걸 불려주세요 이렇게 줬다는 거죠. 네, 김경준한테. 그래서 김경준이 이것을 불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때 무슨 사기를 쳤는지 무슨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사문서 위조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게 걸려가지고 네. 그때 무슨 투자 자문 회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내놔라 다시. 그게 이제 다스도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그 옵셔널 벤처스 이쪽 투자자들도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그거는 이제 BBK가 그 이후에 이렇게 다스가 다스도 투자하고 다스가 투자를 사실상 이명박이 사장인 이명박 것인 다스가 투자하는 걸 볼 때 야 여기가 뭐가 있는 그렇죠. 네. 투자자문회사로구나 이래갖고 투자를 쭉 유치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BBK 자격이 투자자문회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이죠. 저기 믿지 못할 회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마지막으로 한탕 크게 하고 난 미국으로 튀어야겠다 이렇게 김경준이 생각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옵셔널 벤처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그 주가 조작을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막 돈을 넣었는데 그게 주가 조작인지 모르고 넣었는데 주가 조작을 막 한 다음에 증시가 이제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확 이제 팔아버리고 그걸 현금을 들고 미국으로 쳤다.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참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정말 개털이 됐다. 네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2003년 5월에 냈던 이 소송에서 다스가 결국 이제 2007년 8월 달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여기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그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그냥 투자를 한 건데 니네가 투자를 한 것은 너네 판단에 의한 것이지 김경준의 무슨 횡령이나 무슨 사기와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너네는 안 돌려도 되겠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네. 그런데 이 1심에서 일단 다스가 패소하고 난 뒤에 항소심 판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2011년 2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6일 전에 김경준이 자기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인출해서 다스에 전달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BK 투자 피해자들인 옵셔널 벤처스가 낸 소송에서 이게 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김경준 남매 김경준이랑 에리카 킴이죠. 이 두 명이 횡령죄를 최종적으로 저질렀다는 걸 확정하면서 옵셔널 벤처스의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을 내린 직후에 스위스 계좌에 있던 돈을 140원을 뽑아내서 그 돈을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이명박한테 줬다. 다스에 준 거죠. 네, 네.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이명박한테. 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다스를 패소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나 김경준이 이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줘야 될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려주고. 그때 에리카 김이 갑자기 나타나고 온갖 이런 우스운 꼴을 본 후에 보면서 이렇게 다 돌려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애초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이 2011년도에 140억 원을 다스가 돌려받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을 동원해서 이 돈을 돌려받는데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과정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관여한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 쪽에서 전달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웃긴 거는 결국 다스는 소송에 졌는데 그걸 다스가 뭔가를 아무튼 소송을 냈는데 어차피 질 것이라는 거는 법을 좀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킹 건프인지 뭔지도. 뭐야 그게 이름이. 건프가 뭡니까? 에이킹 건프가 많습니다. 포레스트 건프입니까 이거? 포레스트 건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건프가 만든 건 맞더라고요. 네, 그래 포레스트 건프구만. 포레스트 건프가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마라톤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런 로펌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뻔히 아는 거를 예? 그 삼성이 이렇게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아주 법적 판단도 정확하신 분들인데 네. 예? 아무도 최순실을 모를 때 최순실을 차단해가지고 야 그렇죠. 최순실한테 네. 최순실한테 그 박근혜로 가는 로비를 하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 대단한 분들이 네. 이걸 뭐 질 소송을 돈을 왜 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미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공교로운 건데 이 여기에서 삼성의 정보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아무도 모를 때 이 삼성이 그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막 이런 쪽으로 뇌물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인지를 해서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1년도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물론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그러니까 이미 삼성은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걸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물론 혐의입니다만은 대주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지 않았을까? 반대급부로 우리가 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 사면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을 때요. 이제 검찰이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인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2009년 3월부터 다스를 대신해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한 140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런 소송들을 총괄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다스에서 이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검프의 비용을 지불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이 유명한 법무법인은 도대체 무슨 돈을 받고 이 다스를 대리해서 법률을 대리를 했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너무 정의로워 갖고 했나 봐요. 야 이거 다스를 내가 소송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겠구만. 무료로 해줬구만 무료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레스트 검프가 착해요. 무료로 이걸 해줘요. 그 계약을 제 3자랑 맺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뉴스타파가 이거하고 관련된 뭘 제 3자라고 합니까? 이명박이랑 했다고 그러지 이명박이. 네, 뉴스타파가 최근에 그 다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부 문건을 보면 다스는 에이킨 검프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영입했고 다스와 별도의 수임 계약은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스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이 미국의 법무법인이랑 수임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스 내부 문건으로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스는 여기랑은 뭐 그 따로 별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는 계약을 한 바가 없는데 에이킥 포레스트 검프는 다스를 변호해줬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순수한 선의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명박의 다스가 너무 좋아서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아주는 네,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다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쪽에 자신의 친인척에 관련된 다스에 뇌물을 주게 했다는 의미 이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단순 뇌물 공여 혐의가 된다면 검찰이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이라고 규정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까지 두 개 중에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경향신문 보다 이런 거를 보면 사정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이미 다스는 이명박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검찰이 거의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하는 멘트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대충 그걸 알고 있지만 검찰이 그걸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로 발표하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러 경로의 보도들을 봤을 때 검찰이 이미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이제 확인하는 발표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뇌물의 대가가 뭐냐 삼성전자가 여기에다가 변호사 비용을 대준 대가가 뭐냐라고 봤을 때 2009년 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을 추진했는데요. 이 이건희 회장이 애초에 2009년 8월 14일 날에 서울 고법원에서 내린 파기환송심에서
조세 포탈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 24일 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건희 회장 사면안을 통과시켰고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강원도민, 경제계에 강력한 청원이 있었다면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준 것과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거래된 게 아니냐. 그게 결국은 뇌물에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이어갖고 평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거 IOC 위원은 그럼 이건희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엄청 한국에서는 혼자 있죠. 아, 그래요? 한국의 유일한 IOC 위원이에요? 한국의 이 재계에는 유일했고 그때 선수위원이 한 2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예. 한국에는 이건희밖에 없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 사면 해줘야겠네. 네? 사면 해줄만 해서 해줬네, 그러면은. 네,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이런 이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엄청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거래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떻게 이건희는 평창을 수주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주가 아니지. 뭐 하여튼 수주라고 해야지. 수주할 수가. 이건희가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를? 아니, 사면을 해줬으니까, 해주고 그 이건희가 갖고 평창을 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 거지? 돈을 줬나? IOC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 수수자가 공여자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금품을 요구하는데 이제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 삼성 쪽에 강제 수사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아니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바로 김백준입니다. 김백준이 이 삼성전자 쪽에 소개를 받아서 다스의 미국 소송 관련된 대형 로펌을 섭외해 아까 얘기했던 그 에이킹 건프를 섭외했고 소송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서 관여한 걸로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 소송에 관여했던 다스 직원들도 불러서 조사하고 또 김백준을 상대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게 또 이명박 정부 때 이건희 회장 사면 외에도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는데요. 2009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역시 삼성을 위한 것이라는 시비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서 당시에 참여연대가 삼성 총수 일가의 재력을 강화하고 3대 경영승계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개정안이 그 폐지 법안을 내서 없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폐지 법안이 된 건 2014년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특혜로 주어진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이건희 회장의 4조 원대 차명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은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차명계좌 관련돼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차명계좌가 여러 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되고 이런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 역시 이명박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차원에서 삼성을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가 관계가 그래서 이건희 사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단체가 얘기한 대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입법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만약에 검찰 수사가 되고 그것이 재판에서 인정이 되면 올해 이재용 부회장님도 이거 과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네.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이제 파기환송이 되고 이러면 다음 재판
다 그 밑에 고법 재판이나 이런 데서 물론 저는 이제 재판 과정이나 법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에요. 네네.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3대 승계냐 뭐냐 이거를 준비해 왔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이게. 네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지금 두 재판부가 연이어서 부정하는 판결을 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하게 제기가 돼서 이명박과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이 좀 증명이 가능하면 물론 별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인정이나 법적 인정 이런 부분에 좀 더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그 삼성의 이 정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어떻게 보면 누구도 또 따라갈 수 없는 국정원만큼이나 기민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상당한 연구와 이런 부분들을 다 해가면서 당연하죠. 하나하나 지금 조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에 견주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 걸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재판부가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갖추고 있는 우리. 너무나 강력하고 끝판왕. 심지어 삼성의 지금 이제 2심 재판부 판결 이후에 이재용 2심 재판부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판사 출신의 삼성 임원들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판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현재 있는 재판부가 이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그만큼 이 이명박 때와 박근혜 때 기민하게 이 비선 실세들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은 민감한 다스 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 두 권력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태를 하면서 이 그 사실상 자기들이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처들을 받으면서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본다면 검찰이나 법원도 좀 더 기민하게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다스 수사팀이 계속 지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애초에 알려진 120억 원의 비자금 이외에 다스가 조성한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도 지금 찾아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럴게요. 네. 이게 계속 사실은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막 자기들 처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지만 처음에 검찰도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자금이라는 거 찾아낼 때 그냥 수밀관하게 이게 120억을 이렇게 회계해서 이렇게 쟁여놨고 그 쟁여놓은 거를 120억이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막 수밀관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숫자가 120억이 비는데 근데 마침 여기에 120억이라는 숫자가 또 있네. 그러면 이게 이 120억이 이 120억인가 이렇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20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220억인지 저 120억인지 막 자기들끼리도 헷갈리고 막 120억 원이 기본 단위인가 봐요. 120억도 있고 뭐 100억 원도 있고 뭐 몇십억도 있고 막 이게 그래갖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가 났었어요. 이게. 네, 독자들도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다스가 BBK 김경준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은 140억 원이고 그리고 또 다스가 이게 조성한 비자금이 또 120억 원이 있고 또 수상한 비자금이 또 추가로 또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다스는 왜 이렇게 비자금을 많이 만든 거냐. 다스가 왜 자동차 시트를 만들다 말고 왜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명이 되면 결국은 모든 칼끝은 이명박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 동부지검에서도 다스의 특별수사팀을 지금 이렇게 꾸려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관계자가 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120억 원 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앞서 이제 정호영 BBK 특검 때 이때 한겨레가 보도해서 나왔던 그 이 120억 원의 그 비자금하고는 별개로 MB가 당선된 이후인 2008년 1월까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그런 추가 비자금인 거고요. 규모가 대략적으로 수십억 원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2008년 BBK 사건 당시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의 개인 횡령으로 이 120억 원의 비자금을 결론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찾아낸 수사팀의 비자금이 이렇게 포함되면 이게 전체가 포괄일죄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문제를 공소시효에 문제 없이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포괄일죄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에 지속해서 일어난 한 덩어리의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 범위랑 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방침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다스의 비자금이 뭐 2008년에도 받았고 조성했고 2009년에도 조성했다고 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범죄 혐의로 계속 조성했다고 규정해서 이 혐의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판사님이 판단해 주겠죠. 왜냐면은 뭐 그 간격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검찰도 다 법을 공부하시고 고시 패스하신 분들인데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재판부에서 과연 그렇게 판단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전에 그 정호영 특검이 면죄부를 줬던 120억 원 비자금 관련해서는 그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뒤에도 이게 이 범죄가 상당히 계속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적용이 힘들었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년을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후까지 계속 이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15년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시효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수사팀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팀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만나자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검찰이 이제 참여연대랑 민변에 이제 고발장이 들어왔던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 비자금 120억 원 조성 혐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공소시효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처벌에 상당히 자신감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이명박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끝나면 대략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정도까지 수사는 지금 거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삼성이 상당히 어쨌든 이 최순실만이 아니라 결국 이제 다스하고도 관련돼서 무언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이학수까지 이제 곧 검찰에 소환하게 되면 이학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 체제 때 있었던 삼성그룹의 2인자입니다. 이 돈 관리를 주로 맡았던 그러니까 이명박의 김백준이 있다면 이건희에게는 이 이학수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내 인생을 좀 관리를 해주고 좀 제발 좀 네, 지금 이학수는 그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때 외국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검찰에 소환되면 이학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캐물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명박으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서초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의 추가 이명박 정부와의 커넥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뭐 다 좋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좋게 결론이 나면 좋고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그것을 제도가 방해가 되면 제도를 고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권에 어떤 게 필요하면은 그 정치권에 돈을 먹이는 방식으로 네. 심지어는 대통령과 이런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구워 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 겁니까 이게 이시조선이라니까 이게. 네. 지금 이건희 차명 계좌도 보세요. 이건희 차명 계좌가 있는데 차명 계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식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가 다수고 그 증권
계좌는 또 삼성증권에 있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삼성증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이건희의 사금고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차명 계좌도 있고 뭐 여기다 돈을 4조 원씩 숨겨놓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 의하여 이런 경우에는 차명 계좌 갖고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소득세를 뭐 90%까지 우리가 매길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소득세를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징금도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겨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우리가 과징금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물어뜯고 계속 과징금 안 매겨요? 이렇게 했더니 결국 금융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제처에다가 그러면 혹시 우리가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지 안 매겨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래서 법제처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네. 법제처가 과징금을 매겨야 되네요. 이거는 라고 해서 금융위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가 어떻게 했느냐? 이씨 과징금을 매겨야겠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실명제라는 게 1993년 8월인가 시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럼 차명 계좌들이 합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합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금융실명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위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우니 실명 전환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실명 전환 기간 동안 실명 전환을 하면은 그러면 그 차명이었던 것은 우리가 뭐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까지 차명으로 계좌를 갖다가 운용을 하시면은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1994년 8월 이후에 이건희의 차명 계좌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이것은 불법이고 여기에 과징금을 매기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1993년 8월 이전에 갖고 있는 차명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었느냐 이것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가 그럼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한번 과징금을 매겨볼게요라고 했는데 어머나 이걸 어쩌나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보니까는 그것이 없다네요. 자료가 1993년 8월 이전에 이건희 차명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 증권사들이 다 그거를 이게 기록을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는 세상에 그거는 없애버렸다네요. 네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법제처에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장난칩니까? 네. 우리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삼성공화국입니다 정말. 예. 이거 모두가 총의를 모아서 예. 어떻게 하든 과징금 안 매기려는 이런 네. 노력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예. 이게 지금 검찰은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될 압박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 강력하게 지금 경고장을 내는 수사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때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정부 때랑 지난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니까는 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데는 검찰과 경찰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은 지금 이건희 차명계좌 수사를 지금 박차를 가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되니까요. 네, 송치를 했고 이제 그 검찰은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면죄부 판결을 하니까 바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해서 이명박하고 커넥션을 밝혀내겠다 이러고 지금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검찰과 경찰이 그 취지에 어떻게 됐든 이 밝혀낸 어떤 여러 혐의들이 입증되어서 삼성이 지금까지 권력과 유착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든 좀 고쳐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네. 권력하고 유착을 안 하고 삼성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기업 본연의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슨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네. 기업 본연의 활동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고 그것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조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치라는 게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정치라는 거는 과연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냐. 그거를 봐서 정치가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우리 같이 돈도 없고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잘 한번 종합했으면 좋겠고요. 한겨레가 잘해야 되는데 한겨레가 이렇게 이 방송에 둘이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이렇게 얼마나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거예요. 쟤네들은 이렇게 저 얘기를 저렇게 설명하네? 이러면서 크크크크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 관련된 보도에서는 한겨레가 되게 존경스러운 그 법조팀에 있는 김민경이랑 형소원 기자 2명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거의 왜냐면은 밤새 분석해서 한겨레한테 삼성에 광고를 안 주니까요 지금. 꼭 그런
왜 꼭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찌라시 다 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 찌라시를 사실을 믿으세요? 삼성이 광고를 준다? 광고를 준다는 게 아니라 광고를 주든 안 주든 당연히 한겨레 우린 기자들은 정의의 한겨레에 있기 비판하는 때문에 기사를 씁니다. 한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에도 광고가 안 들어간다고 삼성 광고가 그 찌라시에 의하면 그런데 중앙일보는 열심히 삼성 편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찌라시가 아니라 그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확인된 사실인지 찌라시인지 뭔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가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니고 아주 적은 단위로 들어왔던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JTBC 중앙일보 그리고 SBS 그리고 한겨레 이 세 군데입니다. 근데 SBS는 워낙 자기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체적인 동력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회사도 있고 뭐 잘하면 되는데 한겨레 중앙은 약간 그게 쥐약인 왜요? 거예요. 중앙도 편의점이 있는데. 아 그런가? 뭐 거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불행한 데가 한겨레고 제가 볼 때 거의 제가 이제 찌라시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광고를 안 받았다로 그 찌라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겨레 월급도 못 줄 분위기다라고 거기 써 있어서 이제 찌라시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바니까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똑같이 광고를 안 받더라도 광고가 줄이 마르고 있어도 뭐 제가 지금 한겨레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겨레는 뭐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중앙일보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광고가 있든 없든 여하튼 비판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잘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저도 잘하겠습니다. 네. 좀 여하튼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삼성 관련된 판결 기사를 쓰고 있는 김민경 현소원 기자의 기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시고 많이들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사람이 거의 지금 지난 이재용 항소심 판결 그럼 승진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팀장으로. 팀장으로요? 그건 제 권한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편집국장으로 빨리 해줘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쓰는 기사들을 보시면 거의 한 수십 건이 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성과급을 줘요, 성과급을. 성과급은 또 한겨레의 상황에 위배됩니다. 아, 그렇구나, 참. 네. 저희는 훌륭한 회사야. 네. 저희는 일한 대로 그냥 똑같이 호봉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호봉으로 받지. 뭐 특정한 사람이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 포상으로 호봉을 막 올려줘요, 막. 네, 여하튼 한겨레가 애쓰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몰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소코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여정 방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동물원. 오늘도 역시 여의도 얘기라기보다는 청와대랑 북한과의 관계 또 이 대미 관계 이런 부분으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여정 그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그 취지를 전달했는데 세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이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방북을 공식 요청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여권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문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했던 거는 지난 10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라고 이제 이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를 지키자 이렇게 답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쪽 고위 대표단은 경청을 했다고 하고요.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강조한 데에 대해서의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남북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간다는 의미에서 한 대통령의 언급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번 제안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좋잖아요.
네. 뭐 좋죠 뭐. 끝입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제 김여정 보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 하나가 있고 네. 북미 대화 국면이 하나가 있고 두 가지를 노린 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이게 이제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일정 중에는 해피하게 있을 건데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대결 국면, 제재 국면, 그다음에 판미 군사 훈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어려운 국면이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라는 걸 한 자락 깔아놓으면 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특사도 보내야 되고 네, 네. 지금 김여정이 자기가 특사 자격으로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제 특사를 보내야 되는 국면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뭐 특사를 보내기 전에 무슨 실무 회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일정들을 쭉 만들어 나가면은 그 일정을 핑계로 해서 이제 그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 국면을 아마 그런 것까지 노리고 정상회담을 지금 제안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흥미로운데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그렇죠. 조건절이잖아요. 네,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네. 답변이 보면 이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름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나오면은 덥석 받은 다음에 우리 민족의 대경사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뭐 역시 운동권이고 무슨 뭐 종북이고 주사파고 뭐 이래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프레임을 짜왔잖아요. 네. 역시 외교 모르는 청와대. 네. 네. 외교도 잘 모르면서 지금 아마추어적으로 해서 네. 지금 이런 사달을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덥석 받아들였다면 그런 판단을 해서 비판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근데 이제 여건을 만들어서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당장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추진되거나 이렇게 덥석 받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보수 언론들도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참 좋네요. 이렇게. 그냥 아무튼 이제 여건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얘기가 나왔지만 북미 대화이죠. 조기 북미 대화가 가능해야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가능하다. 네. 이 북미 대화 없이 미국의 양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남북이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성과도 없이 왜냐하면 미국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은 북한과의 어떤 그 남북 정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전처럼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런 네. 게 성과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 지금 상황에서 성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정치 군사적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북핵 문제의 진전이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시점에 둘이 만나가지고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ICBM 뭐 미사일까지 막 빵빵 쏘는 이런 실험까지 한 끝에 나온 결과들을 놓고 보면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네. 이 조건들이 형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네, 네. 당연히 여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건이라는 거는 적어도 북한이 북미 대화를 위한 어떤 입장 표명은 해줘야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나 씨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2000년이랑 2007년. 이때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분명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6월 15일 날 열렸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그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 그 당시 위원장이었나요? 국방위원장이라고. 국방위원장. 네, 북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해요. 네. 이 두 분의 1차 정상회담 때는 거기가 직함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김정은이 노동당인데 그냥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당직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공직 정부 직책이 있습니다. 그 국가적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무위원장이고 네네네. 군에서는 이제 총사령관이고 이번에 그래서 김여정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 네. 왔다고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그것이 당직은 이 사람이 그 당시 아마 조선노동당 총비서 막 네, 총비서 네. 다른 나라로 따지면 서기장이거나 총석이거나 이런 똑같은 직책이죠. 네. 네, 그리고 공직으로는 국방위원장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국방위원회가 그때는 성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지금의 북한의 국무위원회를
대신하는 거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으로 바뀐 거니까 네. 그 국방위원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군사직은 총사령관이고. 네, 미나 씨가 이런데 덕후기 때문에. 네, 덕후가 아니라 잘합니다. 덕후가 아니라 우리는 저 운동권이고 좌파잖아요. 이런 거 엄청 중요해요. 김일성도 있었어요. 김일성도 조선노동당 그거고 총석인지 뭐 총비서인지 그거고. 네. 그다음에 저 국가는 국가 주석이잖아요. 네네. 근데 감히 김정일이 국가 주석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김일성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식이고 군은 또 총사령관이고. 네, 네. 그렇게 돼서 그 2000년 6월 15일 열렸던 이 남북 정상회담 때는 그 1999년 5월 당시 이제 빌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중심이 됐던 그 페리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가능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역시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때 2007년 2월 달에 열렸던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담은 213 합의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들에 따르면 결국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없으면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역으로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면 남북 관계의 진전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세 군데의 관계가 솥단지처럼 떠받치고 있는 새추가 같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걸 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미국 쪽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평창 올림픽 때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 반응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그런 행태인데 지난 9일 오후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서 열렸던 환영 리셉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마주쳤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일단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네. 펜스 부통령이 거의 김영남이랑 뭐 아예 상종조차 안 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거의 뭐 아버지를 죽인 사람처럼 네. 그리고 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당시에도 거의 이제 위치가 거의 5m 내에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는데 남북의 그 동시 입장이 벌어졌을 때 김영남과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일어나서 이 박수도 치고 뭐 김영남 심지어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울본가 봐요. 네. 자꾸 울어 왜? 뭐 나이가 있으니까 90이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랑 아베 일본 총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이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어쨌든 펜스가 이 취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귀국길에는 약간 좀 다른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펜스 부통령의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주 회동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면서 평창 이후에 남북 대화를 지지할 뜻을 밝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펜스 부통령이 요점은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처라고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을 북한이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압박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래서 최대의 압박 공세는 계속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재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해보기 위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돼서 평창 올림픽 리셉션이나 아니면 개막식 당시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어떤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안 한다고 주장한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정의로운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옳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구도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보도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입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태도는 그 기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그 뭐랄까
대북 정책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있어요. 계속 옛날에 말씀드린 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아닙니까?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 네. 네, 영어를 못해가지고. 저도 못합니다. 네. 맥시멈. 네. 맥심? 맥심 모카골드를 아무튼 그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프레셔랑 인게이지먼트를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스 얘기가 그 얘기예요. 펜스 부통령 얘기가 프레셔는 프레셔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북 제재이죠. 인게이지먼트대로 하는 것이다. 네. 대화도 하는 것이다. 즉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비핵화 얘기 이런 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이 대화를 추진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화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대화의 결론은 아마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어떤 합의로 일어나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즉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화의 결과가 제재의 어떤 그 해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이기 때문에 프레셔가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즉 여기서 조건 없는 대화라는 거는 미국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조건은 없는 대화예요. 조건은 없는 대화인데 그 대화의 어쨌든 목적이든지 목표라든지 결론이라는 것은 비핵화해야 된다. 네. 뒤집어 얘기하면 그 대화의 목표와 목적과 결론이 제재를 무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제재를 해소해 주면 우리가 핵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를 실험이나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할게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즉 다시 정리하면 펜스의 태도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미국도 대화할 수 있고 남북 대화도 뭐 지지할 수 있고 다 좋다. 그런데 남북이 아메리카 패싱 하지 마라. 네. 아메리카 패싱을 해가지고 니들끼리 무슨 뭐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막 오이사 조치도 해제하고 북한에 조개를 막 사주고 북한 대동강 맥주를 막 수입해서 막 맛있다 뭐 이러지 말고 네, 그런 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런 태도로 봐야 되죠 펜스의 태도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태도를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조건부. 그래서 펜스가 이 인터뷰에서 워싱턴 포스트인가 뭔가의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평창에 가기 전까지는 그 점을 우려해서 일본 아베도 데려가고 이렇게 뭔가 한미일의 공동전선 이런 걸 강조했는데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 점을 확인했다. 대화고 뭐고 간에 제재라는 북한이 대화에 나섬으로 해서 제재를 해소해 주는 보상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네. 그 보상이 없다는 점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수도 있고 남북 대화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펜스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대화는 하는데 결론은 바뀔 게 없다. 비핵화나 해라.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스탠스죠. 그게. 네네네. 우리 정부가 뭐 지금 섣불리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뭐 800 뭐 몇십억 뭐 인도적 지원 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거는 이제 작년에 꺼냈죠. 이게 북한이 안 받고 있거든요. 계속. 네. 북한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걸 받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어떤 지금 이제 북미 대화나 이런 남북 대화의 국면에 대한 접근이 결국 대북 제재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빌미를 준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받고 그런 받아봐야 쪼잔한 거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이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응원단인지 그거 타고 온 배 있잖아요. 네, 만경봉 92호. 네, 만경봉인지 뭔지 거기에 기름을 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철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런 경우에 북한의 원래 스타일대로 하면 기름 안 줘? 우리 간다 이러고 이제 배가 가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대북 제재를 목표로 한 북한의 어떤 행동이라는 프레임에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이.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북 제재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이제 플랜 B나 플랜 C 정도 될 거라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참 중간에 아까 이제 아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베에 대해서 그 아베가 또 이렇게 뭐 발언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감사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많은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네. 아베가 그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군사 훈련이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거는 우리의 권한이지 왜 니네가 떠드냐는 방식으로 그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베는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뭐 열심히 사는 거죠. 아베 신조도 뭐 열심히 사는 거지. 네.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아베 신조의 모든 목표는 하여튼 개헌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네 나라를 보통 국가로 다시 만들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근데 어쨌든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국민 투표, 그러니까 개헌 발의 그리고 국민 투표 이 정도만 남은 거지 사실 자위대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해석 개헌을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할 수 있어요. 그 개헌을 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효과라는 거는 이미 일본이 상당 부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미. 네네.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라도 명시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 문제를. 근데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일본이 해야 되는 이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아시아 정세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를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쏘고 일본을 넘겨서 막 미사일을 쏘고 일본 영해에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혼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네. 북한을 혼내주려면은 군대가 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군대가 있어갖고 옛날처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전쟁을 막 하겠다는 국가가 돼가지고 이 주변국들을 위협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정세를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거를 과시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사자인 이 우리 남한 정부가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핸들링을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얘기나 막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네. 그런 데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바로 쿠사리 먹어가지고 이제 모양새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 아베는 또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또 얘기하죠. 네.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요, 김여정이 다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가서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조선중앙통신이랑 노동신문 등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보면 경애하는 최고領도자 동지의 특명을 받고 활동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고위인사들과 접촉 정형, 이번 활동 기간에 파악한 남측의 이중과 미국 측의 동향 등을 최고領도자 동지에게 자상히 보고드렸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최고령 도자 동지네요. 최고령 도자 동지에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최고령 도자 동지.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북남 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분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셨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뭐 그 삼지연 공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삼지연 관현악단 성원들로부터 공연장 분위기와 공연에 대한 반향을 보고받으시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남녀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시다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죠. 뭐. 네, 이게 뭐 좋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좋아할 게 없지만 왜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뭔가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죠. 좋아할 건 없어요. 사실 뭐가 좋습니까? 네. 그냥 가서 뭐 공연도 했고 뭐 그게 큰일 없이 끝나고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이 뭐 결단 낸다는 태도는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대화 국면이 지금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대화 국면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대화 국면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일들은 뭐하고 뭐를 맞바꾸냐의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어쨌든 끝나고 나면 한미 군사훈련이 있는데 네. 한미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은 것이고 이제 북한은 계속 이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단이라는 선택지는
분위기는 지금 없는 거고요. 네. 연기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인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축소로 갈 것 같고 여기서 축소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그 2010년 이전 수준. 네. 그러니까는 막 여기 막 천안함 가라앉히고 북한이 막 연평도 포격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네. 미국이 어떤 그 핵항모나 또 이제 그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어떤 전폭기나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참여하지 않는 통상적 훈련 수준 이 수준을 하는 정도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근데 또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뭘 줘야지 이제 이걸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엊그제 나온 보도라는 것은 이제 이 조총련 계열 뭐 신문이라는 조선신보라는 데가 북한이 아마 일종의 핵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단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어요. 보도인지 뭐 논설인지 뭔지.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예를 들면 중국의 쌍중단을 보자고요. 쌍중단이라는 게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실험 또는 도발 이런 거를 중단하면 한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 주는 게 쌍중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부정적이었고 미국도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북한은 자기들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경우에 얻는 반대급부가 겨우 뭐 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한미 군사훈련 정도 중단해 주는 대가로 무슨 뭐 그 정도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쌍계 병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비핵화와 뭘 병행하는 거야?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북미 평화협정. 네, 북미 평화협정하고 지금 비핵화 정도를 그 교환해서 병행해서 논의할 정도의 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건데, 근데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쌍중단이라도 건짐다행이죠. 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지금 자기들의 어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하고 교환하자는 지금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는 거에 대해 반대급부로 줄 게 없잖아요. 제재 해소를 해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든 거죠. 코피 작전. 아, 네. 너네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네. 빅터차를 날리면서. 그래서 이 군사 도발을 중지하면 북한이 그럼 우리도 너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게라는 선에서 미국은 아마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북한은 이건 또 수지가 안 맞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을 타격하는 경우의 수는 애초에 없었던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엄포가 없는 건데 지금 현실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수치가 좀 안 맞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합의 수준이 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 안 때리기로 하고 북한은 발사를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해 주는 정도로 딜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딜이라는 거는 1차적인 대화 국면에서의 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미 대화 국면으로 가고 네. 북미 대화 국면을 타고 우리는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어떤 실무회담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아마 올해 내내 아마 이걸 가지고 뭐 떠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여하튼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여정 박람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의 그 세 번째 정상회담 제의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물론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외신들의 반응이나 여러 보도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핸들을 잡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외교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평화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그러니까 세상사 이렇게 복잡한데 말이에요. 네. 이걸 이분법적으로 계속 대화냐 제재냐 뭐 비핵화냐 뭐 저 회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지금 네. 네. 뭐 일부러 하는 거지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그런 아주 그 1차원적인 구도로 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 이거죠. 네네.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1차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북한에 대해서 화나는 일도 있고 뭐 또 뭐 이 미국이랑 일본을 또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맥락들을 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네, 보면 열심히 살아야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평화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트럼프가 갑자기 보복 관세
것에 꺼내고 갑자기 한국 GM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공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열심히들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한국 GM 철수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좀 정리가 되면 이 올림픽 상황이고 명절 앞두고 지금 아주 이 군산 공장에 네. 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다음 방송이나 저희가 한번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만든 방송이었고요. 이번 명절이 뭐 연휴가 길지는 않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정도만 공식 휴일이어서 짧은 기간인데요.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다들 같이 일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